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 아니면 뇌를 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발입니다. 자, 그런데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걷는 거리는 약 18만 킬로미터 정도로 지구의 4바퀴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발을 위한 건강한 신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런 생각에서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우리나라 컴포트화의 1인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후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두장인 김원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자, 김원길 대표님께서는 사실 여느 CEO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47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제 구두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음에 이제 구두와의 인연이 되게 된 건지 저희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구두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게 처음에 이제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칠남매 중에 제가 셋째예요. 제가 셋째인데 우리 형하고 누나는 중학교 못 갔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죠. 네, 저는 이제 중학교는 마쳤는데 중학교 마치고 나서 이제 뭘 하고 살까를 막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뭘 하셨냐면 양화점을 하셨어요. 구두 기술자였어요,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추석 명절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만하냐? 그래서 뭐 할만해?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을 배워라. 기술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구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아요. 예전 어른들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근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많은 구두 브랜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바이네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바이네르가 구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또 뭐 컴포트화의 대표 주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네. 네, 제 주변에서도 신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근데 어떻게 바이네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릴 적에 이제 기술 배워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네 번째 회사인 캐리브룩이라는 회사에 근무했어요. 캐리브룩에 근무하면서 기능대회 나가서 메달도 따봤고 그때 캐리브룩을 관두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걸 구두를 이것저것 손 많이 대봤어요. 일본 것도 많이 봤고 미국 것도 많이 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보신 거예요? 보고 또 손도 내봤고 그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가가지고 이태리 구두 전시회 그때 아마 갔을 때 한 3,000개 이상 되는 회사들 많은 회사를 보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째 막 찾았는데 그때 찾은 게 그게 바이네르였어요. 이 구두 가지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자신 있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한국에 수입해 가겠다. 얘기했는데 쳐다보지도 상대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1996년 이탈리아 이 바이네르 한국 라이센스 판매권을 체결을 하시고 꾸준히 성장을 해 오시긴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콧대가 또 굉장히 높잖아요. 그때 제가 이태리 처음 갈 때, 참 그때는 우리가 못 살 때잖아요. 네. 그때 이제 92년도에 갈 때 입국장에서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1시간씩 잡아놓고 입국을 안 시켜주면서 나중에 너 돈 얼마 있냐? 카드 있냐? 그래서 그때 나 $10,000 있다. 카드 골드 카드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나가면은 이제 코리아 그럼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랬는데 노스 코리아를 먼저 불렀어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 시대에 이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 가셔서 어쨌든 그 판매권을 이제 체결을 하시고 성공을 하셨던 건데 당시에 혹시 체결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나서 내가 이 신발 가지면 이 구두 가지면 한국에서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한국에 가져갈 수 있게 좀 한국에 수입해 가겠다 그랬더니 한국에 관심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관심 없으니까 홍콩에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면 홍콩 에이전트한테 한번 신청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때 오다를 그냥 왕창 넣어버렸어요. 어차피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다를 왕창 넣어놨어. 그러고서 그냥 와서 기다렸더니 LC 오픈하면 구두 만들어줄게 연락이 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사업가의 마인드가 이미 뭐 딱 장착돼서 있으셨네요. 근데 사실 이 바이네르가 대한민국 이제 컴포트와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뭐 매장도 굉장히 많아요. 한 7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요 이제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외부 활동도 좀 많이 줄어들고 바이네르도 그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시작돼가지고 막 그때 이제 활동들 자제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장은 전국에 뭐 진짜 많은데 매장이 0인 매장, 제로인 매장, 매출이 제로. 매출이 0인 매장들이 보통 하루에 10개씩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실. 이제 근데 매출이 일어나겠다고 해왔자 30만 원, 50만 원 안쪽. 매출 다 합쳐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지나니까 회사에 가지고 있던 돈이 싹 다 빠져나가는 거지.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말로 죽는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뭐 돈 되는 거 회원권서부터 뭐 우선 내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도 월급도 안 받으면서 그때 사제 출연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이제 우선 보험부터 해약하고 뭐 돈 되는 건 이제 다 회사에 회원권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뭐 해가면서 그러면서 회사 마당에다가 이제 특판 벌리고 근데 고객들이 참 고마웠던 게 코로나 때 사실 뒤에서 혼자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캐리브룩에 다닐 때 캐리브룩에서도 그 재고 상품 처리를 회사 마당에서 공장 마당에서 쫙 하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굉장히 많이 팔은 적이 있어요. 잘 파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팔았는데 그때 하루에 800캘레를 넘게 판 적이 있었어요. 와, 일일요 하루에? 일일. 그런데 회사 마당에다 몽골 텐트 쳐놓고 하면서 야 옛날에 내가 월급쟁이 할 때 팔았던 숫자하고 내가 지금 이제 내 브랜드 가지고 내가 하는데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몇 캘레를 팔았나 6,000캘레가 넘게 팔았어. 와, 일일 매출 어마어마하게 회사 파셨네요. 마당에서. 그래서 회사 마당에서 와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이겨낼 겁니다 해가면서 그 신발 팔아주는데. 단골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바이네르 브랜드를 애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도 지금 진짜 근데 워낙 많이 기존에 베푸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은 뭐 음악회 같은 것도 하시고 뭐 명사 불러다가 이렇게 막 고객분들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러고 이제 기업하면서 선배님들한테 그 선배님들 잘 나가시는 선배님들한테 그랬어요. 형님 나 구두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래? 얼마 줄까? 그래요. 얼마씩 쳐주면 돼? 그래서 형님 주는 대로 받을게요. 주는 대로 받을게 그러면은 내가 원래 받기를 원하는 거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구두 팔아주고 여기 팔아주고 저기서 팔아줘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이십니다. 사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코로나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녹록지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지난해 5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바이네르 매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구두를 구매를 하고 막 일면에 나오고 기사가 엄청 났어요. 또 그 뒤에 이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접 만나셔서 고마움을 좀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 저도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대통령이 매장에 오신 날이 그래서 시골 우리 막내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 축하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형 지금 뉴스에 떴어.
대통령이 형 신발 신어가지고 지금 뉴스 굉장히 막 난리 났어. 형 그거 몰라 그래서. 사전에 모르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매장에 이제 전화해봤죠. 신세계 강남점에 전화했더니 다녀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뜨기 시작하는데 네. 뭐 그냥 엄청난 한 홍보 효과가 열흘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근데 또 매출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광고 효과가 엄청나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와 옛날 그 전성기 때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한테 우리 테이블에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 구두 사장님입니다. 인사했더니 네. 그랬더니 대통령 오시면 이 신발만 딱 벗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이네리 신발 신고 계셨어요. 네, 그 신고 보여서 이 신발 너무 반가우셨겠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근 3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네, 너무 힘든 시간이셨죠. 요즘에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 빚 지고 못 살아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빚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멋있는 부자로 살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사회 환원도 좀 하고 뭐 이런 그래서 말씀일까요? 멋있는 부자로 살아줘라. 그게 빚 갚는 길이에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멋있는 부자의 정의를 좀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부자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계약 재배해가지고 맛있는 고추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식당 옆 테이블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네. 그 누구냐고 그러면 그 그 떠들썩했던 그 구두 사장입니다. 대통령이 나보고 멋있는 사장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딱 밥 먹는데 테이블 딱 해가지고 오늘 식사비 제가 다 냅니다. 골든벨도 울리시고. 네, 그래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밥을 여러 번 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소소한 행복이었겠네요, 네. 그분들도. 대통령이 나보고 멋있게 살라고 했는데 이게 밥이라도 한 그릇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좀 드셔주세요. 그러고서 그래서 식당에서 밥도 여러 번 샀습니다. 이래는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수수료 인하 요구를 굉장히 끊임없이 얘기해 오시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중기부 기자일 때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중소기업 해방 일지를 쓰고 계신다. 수수료 관련해서 막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미운 털이 박히시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좀 되기는 해요. 미운 털 박혀가지고요.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이미 좀 하셨어요. 참, 뭐 별의별 조사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우선 저 하나만 문제 같으면 내 하나만 내 회사 문 닫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하고 같이 사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죽어가는 모습 이거 보는 거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외국 브랜드들 사실 명품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올려요, 참. 그런데 그 회사들한테는 인테리어 수수료 다 공사해주고 나서도 수수료를 몇 프로 받냐면 뭐 많이 받아야 10%, 15% 이렇게 받아요. 중소기업 분들은 30%까지 막 받는다면서요. 40%까지 있을 겁니다. 어휴. 그러니까 그걸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되면 들어갔다가 해가지고 돈 떨어지면 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수수료 체계 좀 이제 고쳐야 한다라고 나섰던 정권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효과를 별로 못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들께서 이제 그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MB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해주시려고 많이 하셨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하셨었고 대통령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로비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뭔가면은 이제 그 유통업체들 로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뒤에서 혼자 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챙기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왜 그러면 고객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지 백화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수년간 뉴스에 나오고 했던 거 전부 다 그 뉴스 속에는 인터뷰 제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할 사람이 없어요. 눈치 보여서 어디 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자기 기업이 문 닫는 모습 문 닫을까 봐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밖에서 그렇게 그러고 다니시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일하기 힘듭니다. 좀 그것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같은 분이 또 계셔야지 이 생태계 변화도 좀 되고요. 우리가 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지금이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위기를 겪었던 중소기업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정말 상생이라는 이 키워드만 가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소기업인으로서 좀 중소기업인이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을까요? 저는 그 세상은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공정하다. 왜 난 이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네. 내가 열심히 뛰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뛰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뛰면서 노력한 사람들 그 불공정한 형태. 힘 있는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열심히 뛰는 사람이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동의가 되고 고개가 이렇게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맞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한 성과를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해외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바이네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뭐 해외 시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바이네르 브랜드를 인수하기 전에 참 힘들었던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은 바이네르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잘 되니까 한국의 다른 사람들이 바이네르에 가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팔으라. 그게 너무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저 사람들한테 맨날 당해야 돼. 이태리에서 너 하나도 가져갈 사람 줄 서 있다. 약간의 갑질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갑질이 원인이 뭐냐? 한국의 다른 사실 경쟁 업체들이요. 우리 민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난 지금 해외 나가서 많은 업체들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러더라도 한국에 지금 거래하고 있냐, 팔고 있냐, 그렇다면 그쪽하고 해라. 그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얘기다. 한국에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해라. 난 다른 걸 한다. 굳이 뭐 단가 경쟁이라거나 제살 깎아먹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었고 브랜드 인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브랜드 인수하고 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좀 내가 쉬었어요. 그 이태리에서 시달림 안 받았는데 눈 깜짝을 다 1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 10년 지나가서 이제 지금 해외 진출, 지금 뭐 LA에 지금 매장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저쪽에 이제 베트남에 법인 설립해서 지금 베트남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월드투게더 그죠. 월드투게더 예.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계시죠? 월드투게더가 이제 6.25 참전국 후손들 도와주는 게 월드투게더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학교 같은 것도 좀 해서 기술 가르쳐 달라 이런 가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해외 진출 좀 잘 해가지고 꼭 이 바이네르 내 브랜드만이 아니고 네. 좀 내가 세상에 이게 살면서 세상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꽃을 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세상인데 네.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좀 빚 갖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바이네르가 좀 어떤 브랜드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지 궁극적인 목표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네르 전 회장님은 굉장히 멋있었던 분이에요. 이태리 구두 장이었고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딱 그 거래 시작하면서 항상 이태리 최고 맛있는 거 그 많은 걸 그분한테 많이 얻어먹고 네.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푸는 걸 그분한테 배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에 어떤 회사를 만들 거냐. 그래서 내가 세상이 죽더라도 뭔가 옛날에는 업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또 일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세 번째로 놓은 거. 나의 행복을 먼저 놓으면 이기적일까 봐. 아름다운 흔적,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하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네르가요. 말씀해주신 대로 아름다운 흔적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행복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도약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님의 경영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나눠볼까 합니다. 바이네르에는 굉장히 좋은 복지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직원들에게 수입차를 사주기도 하고요. 수상스키나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복지들, 그리고 또 수상스키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직원들이 좀 잘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대표님이시자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경영 철학이 여기에 좀 녹여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면은 그 스포츠카 타고서 렌트해 가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비싸서 그걸 못 했어요. 아, 부러웠었어요. 네. 그리고 이태리 또 가면은 이태리 가면 항상 차로 배를 끌고 다녀요. 배 끌고 다니면 그 호수에서 항상 배 타고 노는 모습 이런 게 참 부러움의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네. 이야, 쟤네들은 참 복도 많다. 나한테 꿈만 같았는데 그게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전시장에 배를 파는 거예요. 네. 그게 한 17년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배 파는데 이거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 이 배 얼마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배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 배를 사서 이제 야 우리 배 타고 놀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 사가지고 야 우리 스포츠카 타고 놀자. 아, 저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예전에 중기부에 기자를 할 당시에 바이네르 다니시는 직원분 홍보팀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요트 타는 사진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회사 복지라고 누구나 편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로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누고자 하는 직원들과 이런 걸 즐기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전 일을 진짜 잘하거든요. 일을 잘하는데 네. 놀기도 잘해요. 아, 이게 내가 놀 수 있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전 노는 만큼 또 일해요. 그게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결국에는 논다는 게 열심히 그 노는 게 뭐냐?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에너지원이 돼서 결국엔 제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다큐 찍으면서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았다. 축복받고 재밌게 산다. 나보다도 축복받고 재밌게 사는 분이 있으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송에 출연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재밌게 사냐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난 어디 사냐 눈에서 논다. 스노보드를 가리키고 스키를 타면서 눈 위에서 놀 줄 알고 그리고 더울 때는 물 위에서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 파도 타기 이런 걸 할 줄 알고 봄, 가을에는 골프를 하고 네. 골프 제 아들을 프로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골프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네. 언더파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골프.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각지에 맛있는 거 다 계절별로 맛있는 그 원재료 갖다 요리해서 요리를 하고 네. 그것도 노래도 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저는 어릴 적에 힘들게 살고 참 어렵게 살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제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제 노래가 있고. 아, 노래도 갖고 계세요? 제 노래 제목이 힘들어도 괜찮아. 아,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목이네요. 제가 작사했어요. 그래서 제 노래뿐이 아니고 노래 작사도 좀 여러 곡 했습니다. 혹시 어떤 거 하셨어요? 기억에 나는 거 있으세요? 힘들어도 괜찮아는 이렇게 만들. 저기 진짜 옛날에 어려웠다가 요즘에 한강에 진짜 힘들어서 빠져 죽으려고 했을 때가 96년. 근데 한강에서 내가 요트 타면서 파도 타기 놀고 있잖아요. 이태리에서 그 구박받았다가 브랜드까지 인수해가 이태리 가면
야, 서로가 이태리 그 수천 개 업체가 나한테 납품을 하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래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힘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힘들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힘든 건 나의 추억이니까. 때로는 힘들어 쓰러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야. 시려나 덤벼라 시려나 덤벼라. 힘들수록 내 미래는 빛이 날 거야. 지금은 세찬 눈보라 힘들겠지만 이 순간 지나고 나면 봄날은 온다. 힘들어도 할 거야 시려나 덤벼라. 힘든 건 나의 추억이니까. 작사 김원길, 작곡 공정식, 노래 김원길. 이런 노래도 제가 기회 되면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저런 노래도 있어요. 그 요즘에 그 꼬마 학생 다현이 있잖아요. 아, 네네. 저기 청학동 딸내미. 네. 걔가 나와서 나한테 찾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걔가 이제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뭔가면 미스터 트롯 때 내가 임영웅한테 상금 1억 하고 구두 200켤레 줬잖아요. 아, 후원하셨었죠. 아, 그거 했잖아. 그랬는지 얘가 와서 이쁘게 인사를 막 하고 그러면서 막 노래가 그러면서 아, 얘한테 노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얘한테 노래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걔한테 요즘에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 돈 뺏어 쓰려고 그러지 부모한테 돈 받아주려고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빨리 죽기만 바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걔한테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내가 누구 딸인데 언제 내용이 어떤 내용?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낳아주셔서 어머님 아버님 행복합니다. 멋지고 예쁘게 길러주셔서 내가 누구 딸인데 열심히 살아서 자랑스러운 딸 다현이가 될래요.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딸이 될래요. 박수만 쳐주세요. 뒷부분이 참 재밌네요. 박수만 쳐주세요. 네. 이 노래 부르면 다 효자 효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그 노래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너는 역시 대한민국의 딸이야라는 또 좋은 타이틀을 얻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취미 생활이 많으세요. 뭐 운동도 하시고 작사 작곡 노래도 하시고 그런데 또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분들 모셔서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또 어려운 친구들 불우이웃도 굉장히 많이 도우시고 지속적으로 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영 철학의 한 부분일까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 제가 이게 봉사활동을 해보면요.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조그만데 밖에 나가서 대우받는 거는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아. 그 원인이 봉사활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워낙 사회공헌 활동을 뭐 10년, 20년 그 전부터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디 가든지 좋은 소리를 듣잖아요. 결국에는 이 돈을 내가 1억이 있다. 1억을 썼는데 나를 위해서 썼다. 아니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썼다. 그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썼다? 그건 세상에 굉장히 큰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가치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아들, 딸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거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 자꾸 봉사 이게 어렵게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아버지는 미래를 볼 줄 알았다. 왜 미래를 볼 줄 아냐? 내가 옛날에 부러워하던 애들, 좋은 고등학교 간 애들, 좋은 대학교 간 애들, 좋은 대기업 간 애들 지금 다 끝났어요. 퇴직하시고 이제는. 다 끝났어. 그래서 내 친구 애들 진짜 그 잘 나갈 때 걔들 1등, 2등, 3등, 4등, 5등 5명 연봉을 합쳐도 내 봉사활동도 못 따라왔어.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미래를 볼 줄 알았다. 왜 미래를 볼 줄 아냐?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기술 배워가지고 해먹을 게 사장밖에 없더라. 참 재밌게 말씀 풀어주셨는데. 그 말이 틀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사실 글쎄요. 제가 사장되고 대표되면 이렇게 나눔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 뭐 사실 사장이라고 나눔하나요?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멀리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당장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미래에 내가 잘 살려면 결국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또 이렇게 나눔과 봉사 이런 거를 이제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학교 같은 데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강의하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월급을 받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월급을 주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아, 너무 와닿는데요. 월급을 주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월급을 받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그 강의를 듣고 사업을 손댄 친구들이 그래서 비즈니스 멘토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지금 사업해가면서 그때 월급쟁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 강의 때문에 제가 사업하기 시작해서 일찍 시작해서 지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벌써 그 친구들이 벌써 뿌리 내려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어려울 땐 저한테 또 힘들다고 막 와요. 그럼 난 그런데 이렇게 풀어갔어 해가면서 그런 그 비즈니스 멘토 하면서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한 번 왔다 가는 거 월급을 주는 인생으로 사는 게 좋지 않냐. 한번 저는 그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멘토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을 걸었던 선배한테 듣는 이런 노하우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또 이와 함께 바이네르가 4년 연속 TV조선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축하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5년 연속. 5년 연속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5년 연속 수상하신 거 축하를 좀 드리고 당시 학계와 언론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5년 연속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죠 이렇게. 네. 제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런다는 거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혹시 이렇게 5년 연속 수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받지 않았을까? 글쎄요, 전 이제 결국에는 사회 봉사하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도 뭐 효잔치를 한다 아니면 그 봉사하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제가 왔잖아요. 네. 이 세상에 와서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사업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엔 나의 터전이잖아요. 그 터전한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남들은 그걸 보고 박수 쳐주니 미안할 따름이고 아유.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바이네르가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하시고 많은 이웃도 돕고 하지만 그 기업력만의 그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인증들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ISO 9001 인증을 취득하면서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일단 인정을 좀 받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국내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앞서서 저희가 해외 진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해외 시장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이유도 경쟁력이 있다 자부를 좀 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구두를 만들면서 이제 한 40여 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구두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나서 이제 일본을 봤어요. 일본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일본인은.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미국을 가서 봤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를 가서 봤고, 세계 각지 이제 유명한 회사를 잘 만드는 회사들을 다 봐왔어요. 보면서 이제 기술이 어느 순간 신발을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저는 이 사람 실력이 어디까지다. 느껴지세요? 그게 다 보여요. 나보다 이 사람이 높아, 얕아,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전시회 가면은 네. 그 구두 잘 만드는 회사들 우리한테 납품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저한테 그 이태리 가도 그 잘 만드는 회사들 저한테 납품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관리만 좀 더 잘하고 이 발 연구 더 하면은 세계 무대에서 올라가는데 별거 아니라 이제 내가 근데 여기까지 이거 내가 배웠는데 이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맞습니다. 세계 무대에 좀 진출하셔서
한국의 이 컴포트와 브랜드를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요새 여기가 뭐 K 문화, K 컬처, 뭐 K 뭐 가수 많잖아요. 네. 뭐 K 이름을 달고 좀 위풍당당하게 좀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제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매 시즌마다 이제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대표님께서 직접 손수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렵긴 했었는데 올해도 새로운 제품들, 뭐 신상품들 준비를 좀 하고 계실까요?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고객은 뭔가 하면 보다 더 새로운 거 없어? 보다 예쁜 거 없어? 더 편한 거 없어? 고객은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네. 고객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그게 불경기가 아니에요. 선택 못 받으면 내가 연구 개발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면 불경기는 멀리 도망갈 테니까요라는 그 캠페인도 했습니다. 제가. 그 결국에는 저는 세상 픽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년에 크게 이제 뭐 라스베가스 가서 1년에 2번, 미국 또 이태리 가서 이제 밀라노 가서 1년에 크게 2번 가서 이제 세계 그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 내는 거 보면서 거기서 골라서 우리가 또 수입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수입해 오고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저 혼자 아니고 많이 되는 직원들 15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유, 많이 다니시네요. 15명씩. 그 대기업 수준인데요. 이태리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태리에 이제 그 레스토랑 하는 친구가 밀라노에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야, 대기업도 너만큼 안 다녀. 대기업도 15명씩 이렇게 안 다닌다. 뭐 삼성, LG 아니면 15명씩 오는 데가 없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야, 너는 무슨 대기업 같아 나보고. 뭐 직원분들이 좀 그런 걸 통해서 배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옛날에 캐리브룩에 내가 거기 다니면서 내가 다닌 회사가 지금 사라졌지만은 그 회사는 나의 인생 사관학교였다. 난 그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 회사가 망하는 모습도 다 봤지만은 그러고서 나서 내가 이 회사를 일으켜서 그보다 훨씬 나은 회사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거냐. 너네들도 해라. 나도 하는데 왜 니네들은 못 하냐. 나는 미들스쿨이잖아. 너네들은 미들스쿨이 어딨어. 다 대줄들이잖아. 나도 하는데 중줄도는 니네들 못 할 게 뭐냐. 배워가지고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멋진 큰 회사 만들어가는 거. 난 그걸 응원하는 사람이지 내 밑에서 그 월급쟁이는 오래 원하지 않는다. 난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세요.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내 회사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그래도 이제 제가 캐리브룩 이야기가 네. 자꾸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캐리브룩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해 줬어요. 저 장가갈 때 줄에도 서줬고요. 그래서 인생 사관학교라고 하셨군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그분이 이제 회사를 접고 말년에 이렇게 이제 전 사업 이제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 야, 내가 너 사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회사는 말아먹었지만은 나는 회사를 말아먹었지만 난 너의 사부야. 너 내가 응원 얼마나 많이 했니? 너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그랬었어요. 인연을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지요. 네. 가셨는데 그분이 나는 너 자랑하는 재미로 세상 산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그 소리 듣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죠. 나 그 소리 들을 때가 기분 제일 좋았다. 난 너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 나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회사 출신들 멋있는 사업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해외 나가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원동력도 되고 막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서 이제 미들스쿨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중졸이신데 지금 친구들 대졸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학벌에서 오는 약간 진입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릴 적에 이제 제가 84년도에 기능대회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네.
그러고 그때 돈 기술이 좋아서 돈은 잘 벌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가 부르면 난 궁상을 좀 떨을 줄 알아.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25살 때 25살 곱하기 2는 50살이에요. 내 50살 때 모습이 어쩔까? 막 그려봤더니 50살 때 모습이 별로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그 할아버지, 그 수선하는 그 할아버지 딱 캐리브로 로고 속에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 딱 그 생각만 너무 내 50살 때 모습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을 피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갈까? 막 그러다가 아, 내가 관리자로 가야 되겠구나. 관리자로 가서 구두 만드는 사람, 내가 혼자 만들면 하루에 만들면 20켤레지만 저 사람들과 소통해가지고 하루에 1000켤레건 만약에 많이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능력자가 되면 내 미래의 모습이 바뀔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관리자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 진입 장벽이 있으셨군요. 고졸은 돼야지. 고졸은 돼야지 중졸에서 관리자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 구두 만들면 포장반 그 아줌마들이 이러는 15만 원짜리 아줌마들이 그 박스에 담는 포장반 그게 소속이 거기 관리부더라고 그게. 나 저기로 넣어주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80만 원 이렇게 벌고 있을 텐데 15만 원짜리 이러는 아줌마 자리로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월급이 4분의 1 토막인데 가셨어요 결국? 거기 가서 이러기 시작했죠. 거기 가서 내가 사실 그 포장하러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리에 관련된 업무들을 좀 배우고자 그래서 가신 거죠. 거기 가서부터 이제 구두 품질 검사부터 이제 내가 뭐 메달리스트니까 인스펙션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부터 배우면서 시장 조사 그거 배우러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참 그때 그 서름이 야 그러니까 내 50살 때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너무 못 넘어갈 때 그 중졸이라는 것 때문에 못 넘어갈 때 네. 그때가 가장 그 학력의 서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어쨌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승승장구 결국은 하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사실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도 잘 안 되고요. 또 다른 느끼는 고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이 한 말씀 있을까요? 인생의 멘토로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 시대에 참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서산서 구두 만들다가 구두 만드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시골 기술 배워서 되겠냐. 그 소리 듣는데 딱 서울 기술 배워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있다가 서산서 홍성 가서 기차 타고 영등포역에 내린 거예요, 이제. 그때가 18살이야, 이제. 18살 때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구두가게 막 찾아다녀가지고 기술 가르쳐주려고 영등포 일대 구두가게 다 뒤졌어요. 결국엔 한 군데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제. 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 기술, 그때 월급이나 있나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끝났던 거예요, 이제. 먹여주고 재워.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딱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여름이면 일이 없으니까 가을에 오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아무것도 가을에 오면. 와,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서울 가서 서울기술 배운다고 왔는데 시골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누구한테 털어놨냐? 그 하숙집에 지금 하숙집 혼자 방 쓰냐? 하숙집에 이제 방을 2명이 더 쓰고 3명이 더 쓰고 그런 거냐? 네. 하숙집에 같이 잠자는 그 강원도에 사는 그 양양 사는 그 친구한테 나 큰일 났다고. 일이 없어서 가을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서울에는 알바할 게 없어가지고 설악산에 가면 관광객이 놀러 많이 오니까 설악산에 거기 가면은 알바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마장 터미널에서 속초 가는 그 타고 거기 가서 속초 가서 여름에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알바했어요. 거기 가서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와 진짜 그때 열심히 해서 그때 막 팁 같은 거 받고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돈 모아서 내가 월세 보증금을 속초 설악산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젊은 지금 친구들이 알바를 하면서 뭔가 이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세상은 네. 편케 지금 당장 이거 뭐 이게 아닌 결국에는
내 미래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까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알바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식당 하는 분들 요즘에 식당 못 온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높아서. 인건비가 높아서. 지금 사실 모든 게 다 비싸. 인건비 비싸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면요. 뭐 동남아에 나가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 힘들다고. 그 힘든 거, 처음에 힘든 거 이겨내서 쭉쭉쭉쭉 한 계단씩 올라가가지고 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선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를. 그거 안 하면은 결국에는 세상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해놓은 거 부모 거 가지고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이제 미국 많이 다녔지만 미국 가면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 사실 미국서도 유학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진짜 공부하고 올 걸 와야 되는데 진짜 알맹이는 안 배우고 오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에 가면 성년식을 해요. 네. 만 18세가 되면 술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딱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년이 되면은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지 않는다요. 네.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는 그걸 수치로 생각해요. 내가 왜 멀쩡한데 왜 부모한테 용돈을 받았어? 사실 그런 그 독립정신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딱 그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가지고 벌어놓은 거, 부모들이 이루고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부모가 많이 준 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요새 참 사회가 녹록치 않은데 젊은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노력한 만큼 이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좀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도 좀 되고요. 우리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취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요. 바이네르 대표로서 그리고 또 인간 김원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전 저희 회사 경영 이념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죽음 앞에서 네. 죽을 때 나한테는 내가 내 자신한테 수고했다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신한테 할 수 있고 밖에서 참 저 아저씨 멋있게 살았어 그 소리 듣는 게 최후의 꿈입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김원길 대표의 앞날을 저희 센토크에서도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